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식정보 R&D 센터의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라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자리에 모시게 돼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또 1년 동안 같이 애써주신 분들을 함께 자리해서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식정보 R&D 센터에서 지난 1년 동안 정책분과 선생님들 모시고 논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최근에 미래환경 변화와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주제로 각자 이제 고민하셨던 내용들을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수고해 주신 그 정책분과 위원님들 모시게 됐는데 각자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이박순 선생님부터 이렇게 참여하셨을 때 어떤 고민하셨고 또 지금 어떤 준비하셨는지 간단하게 먼저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 가톨릭대학교 교수 임학순입니다. 저는 그 지역 분권, 또 문화 자치 이런 그 큰 흐름 속에서 과연 지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정책에서는 어떻게 지역을 바라봐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연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주로 말씀드릴 거고, 특히 저는 이제 현재 100개가 넘어가고 있는 기초문화재단의 그 문화예술 교육 정책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든 학교 체험학습연구소의 김혁진입니다. 어떤 정책 관련해서 중앙부처 정책이 있고 지역 정책이 있고 중앙과 지역도 함께하는 정책이 있는데 어떤 저가 좀 맡았던 부분은 중앙부처 간의 정책 협력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중앙부처 간 협력을 문화예술 교육 중심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이 내용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오늘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서로 이런 주제와 주제가 또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컬처 리서치 앤 컨설팅의 신혜선이라고 하고요. 제가 살펴봤던 부분은 좀 더 거시적이고 담론적인 논의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팬데믹 그 확산 이후에 굉장히 많이들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술적인 접목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또는 정책이라는 행정체계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상을 이야기해 주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의 주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학생에게 좋은 교육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또 그들에게 좋은 문화예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떻게 미래를 잘 준비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각 선생님께서 따로따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올해죠. 제가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들어왔을 때 가장 좀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문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교를 나가지 않고 졸업을 할 경우도 생기게 되더라. 그러면 대학이라는 곳에서 하는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정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고, 또 그러면 이제 그 교육의 상황에서 교육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또 학생들은 그 상황들을 어떻게 겪고 나갈지, 그들의 미래가 매우 걱정된다. 그리고 당장은 어떻게 이제 마음의 회복, 또 신체의 회복, 환경의 회복을 어떻게 문화예술 교육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이제 2월 초에 만나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리고 코로나 과정에서의 상황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었는데 결국은 그게 코로나는 과정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거기에서의 그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밀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고 각자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지역, 부처 또는 이제 디지털 환경이나 학생들의 실제 상황까지 한번 좀 심도 있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문화예술 교육은 문화예술 교육 정책 자체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의제가 됐을 때도 교육 환경의 변화에서 문화예술 교육 혹은 예술 교육 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고 거기에서는 이제 학교 교육 말씀 주셨는데 학생들의 예술 교육에 대한 그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교육 과정의 변화 이런 것들에서 문화부의 역할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설정했던 시기가 예술 교육의 태동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지났을 때 뭐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활동의 영역으로 이제 넓어졌고 저는 오미크론이라는 용어가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까지만 생각을 하다가 오메가, 오미크론 이렇게 뭐 메가와 미크론의 그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사실 코로나 아니었으면 그런 걸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작게 제 삶에 영향을 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또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교육 이 판에서는 지역화, 지역 분권화 이슈가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더 다양하게 이를테면 서울 중심에서 회의를 하려면 모두 KTX 타고 서울에 오셔가지고 진흥원 오셔서 회의를 하던 문화가 2년 사이에 완전히 다 이제 그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사실 선생님들을 오늘 자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얼굴을 마주보고 회의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낯설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이제 변화하는 과정들이 빠르고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 이슈는 한 5년 정도 고민되던 것들이 1, 2년 사이에 워낙 급격하게 또 뭔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막순 선생님께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같이 궁금한 사항들 여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화예술 교육 정책에서 지역을 이야기를 할 때는 흔히 일반적으로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과연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간과 사회에 어떤 역할과 가치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이슈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미래 기술 사회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역할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크게 이 문화예술 교육 정책에서 지역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그동안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프로그램 중심의 확산 정책을 펴왔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그게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축적이 되고 다시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좀 너무 확산 중심의 정책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축적이 안 되고 시너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그 이 생활권 기반의 지속 가능한 그 발전 기반으로 갖고 갈 것이냐. 이게 이제 프로그램 확장해서 생활권의 지속 가능성 또 생태계 접근을 보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그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게 되면 초기에는 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해 중앙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009년, 2011년도에 이제 와서야 이제 광역 단위의 특히 지역문화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이 문화예술교육의 어떤 지역의 정책 거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이 정책 단위의 그 지역 거점은 광역까지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제 앞으로 지역 분권이 일어나게 되고 광역 역할이 커지게 됨에 따라서 지역의 이 생활권 단위나 기초 단위의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을 해야 되고 그걸 섬세하고 촘촘하게 읽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과연 현재와 같은 광역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됐고 저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그 정책 거점 역시도 이 광역 단위에서 기초 단위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얘기는 이제 그 이 지역사회 문제, 지역사회 문제와 문화시키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이슈가 존재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문제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뭐 환경 오염 문제를 비롯해서 공동체 문제라든가 또 문화 다양성의 이슈라든가 또 사회 통합의 문제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지역의 문제면서 또 국가의 문제고 또 그 국제적 보편성을 띈 그런 문제들인데요. 이 지역사회 문제와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 가지 관점에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논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기초 단위의 그 문화예술 교육의 정책 거점은 그동안 아무 노력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광역 단위의 정책 거점이 생기기 전에 2006년과 2009년 3년 정도에 그 기초 생활권 기반의 문화예술 교육 거점 사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이 기초 단위의 이제 문화예술 교육 단체나 기관 시설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아직 그 센터 네트워크 거점으로서의 어떤 이 정책 거점에 관한 경험도 좀 별로 없었고 또 광역 단위의 그런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교육 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르 기반을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쉽지만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단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광역의 정책 거점을 형성할 때 굉장히 그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특히 그 이 광역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인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이 기초센터의 실험들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 단계가 되면 이 전국의 광역 단위의 이제 그 지역 문화예술 교육 지원 센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그 동안에는 주로 이제 그 중앙 정부의 그 정책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주로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정도가 강했었고 지역 나름의 어떤 특성이나 다양한 어떤 그 기관들 간의 정책 협력 이런 부분들까지 확장되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책 역량도 이제 중앙의 어떤 정책 사업을 집행하는 쪽에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만 자체 그 현장과의 적실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수준까지는 못 갔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 느끼는 것은 뭔가 기초 단위에도 정책 거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18년부터 이와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2020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것도 역시 실험적인 작업입니다만 기초 문화예술 교육 거점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름의 지금 성과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하나 이제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에 지금 이 기초문화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지역문화재단 그러면 이제 광역 단위가 기초가 있는데 이미 광역문화재단 안에는 기초 지역문화교육지원센터가 있는 상태고요. 이 기초문화재단이 지금 2021년 11월 현재 104개 정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초문화재단 같으면 이제 기초 단위의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공공기관인데 이 기초문화재단을 그러면 문화교육정책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기초문화재단의 문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평생문화교육 차원이 강하고 또 그 예술 장르 기반이 강한 편이고요. 또 이제 공간과 시설 중심으로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한 그 접근법 중에 이런 결과 중심 외에도 창의성 접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성찰적 접근이라는 게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문화예술 교육이 하나의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인지적 툴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 기초문화재단은 별로 다루지 않은 측면이 있다. 어찌 보면 2005년 이래 현재까지 문화교육진흥원의 이 문화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단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혁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는 그 조례 지역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자치단체 조례를 보니까 기초 단위는 아직 몇 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 현재 14개 정도가 있어서 이게 아직은 이제 이 정책 거점으로서 기초 단위는 좀 실험적이면서도 좀 이제 서서히 관심을 하나씩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그러면 기초문화재단은 어떻게 문화예술 교육 정책 사업에 참여했느냐 하면은 이제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실험적인 그 기초 거점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센터나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에 이제 개별 공모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이제 변화를 시켜보자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이고, 그럼 이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모델은 무엇일까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지역에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평생교육적 접근, 결과 중심 접근이 해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창의적인 접근과 성찰적 접근을 어떻게 함께 시너지되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관점을 이제 고민할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그동안에 기초문화재단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문화재단이 이제 그럼 지역에서 어떻게 그러면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광역문화재단이 해왔던 것처럼 그냥 프로그램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뭔가 프로그램과 함께 나름대로의 다양한 형태의 거점들, 우리가 리좀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만 그런 거점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건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실험에 따르면 이 생활권의 지금 플랫폼 모델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아카데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 교육 인력들의 어떤 연결, 협업, 참여 이런 장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주제에 따라서 학제적으로 뭐 문화예술을 하신 분, 뭐 환경 문제를 전문으로 하신 분,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뭔가 지역 사회에 새로운 문제 해결과 접근법들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구 개발 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교육 단체가 됐든 또 문화예술인이 됐든 특정 공간이 됐든 주제가 됐든 지역 기반의 작은 거점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 중심형에서 이렇게 거점 중심의 이런 모델들을 만들게 되면 그게 이제 거점들이 하나의 주체성을 가지면서도 다양성을 띠면 상호 연결되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고 새로운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광역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직 기초문화재단이 이제 이런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정책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이제 광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역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2019년부터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문화재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연관된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모델이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정책 플랫폼 모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역 단위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논의할 때 이 자치구 단위의 문화예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정보와 자원들을 교류하는 이런 플랫폼 모델을 이제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지원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문화재단의 뭐 혁신 프로젝트가 됐든 또 뭐 연구 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들을 실제로 이제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광역 단위의 권역별 공간 거점들이 있어요. 뭐 서서울 예술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같이 그런 공간 거점들과 이제 자치구 또 문화예술 교육을 연계하는 그런 접근법들을 써왔습니다. 또 이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 광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제 통합 지원책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자율적으로 뭔가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2019년부터 시작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이 광역 단위에 있는 지역문화재교육지원센터가 이런 기초 단위의 거점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상호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기반이 돼서 됐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향후 굉장히 그 기초 단위의 정책 거점과 함께 또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이 생활권 기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의 관계,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특히 네 가지 정도 좀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책 플랫폼 모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 직원뿐만 아니라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협의해 나가는 그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광역에서 기초를 지원할 때 기존에 이미 있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창의적 접근이나 성찰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이런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뭔가 거점을 형성해 나가는 이런 혁신자 지원 유형이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자원 협력 유형인데요. 공간이나 인력, 데이터, 지식 정보 등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기초 단위로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 협력 유형이 또 하나 중요한 지역 모델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역문화재단에 문화예술 교육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담 부서를 두는 경우는 아직 많지는 않고 되게 문화사업팀이나 정책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문화예술 교육을 앞으로 이제 기능이 커지게 되면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연수라든가 또 함께 뭔가 정책 이슈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이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기초 단위에서의 조례가 아까 14개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조금 좀 확산시킨다든가 또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시키는 전략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숨도 안 쉬시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집중해서 듣느라고 하나 한 말씀도 흘리지 말아야겠다 집중하고 들었는데 특히 지역 분과나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 위주였는데 거점 중심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또 꼭 짚어주신 부분이 지금 이제 과도기,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고 그 지향점을 위해서 뭐 진흥원이든 광역의 문화재단이든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좀 더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 말씀 주셨는데요. 약간 예고처럼 질문을 먼저 조금 띄워놓고 그 다음에 또 김혁진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역 이슈를 이야기할 때 항상 지역에서는 차이, 그러니까 지역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입장에 따라서는 그게 어떤 소화해내지 못하는 편차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인력적인 면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다름으로 이해를 할 거냐, 혹은 차이로 이해를 해서 그거를 극복하게끔 뭔가 동기부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중심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또 지역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지만 그게 또 여건이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차이로 보고 어디까지를 적자적인 그런 부분으로 볼지 좀 고민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그냥 예고처럼 좀 이따가 이제 임학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이렇게 좀 예고를 하고요. 신혜선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 주셔서 순서를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혜선 선생님 말씀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어떤 솔루션이나 답변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끼어든 것은 아니고요. 그 연결성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초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지역 분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온 주제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던 맥락은 기술을 어떻게 예술과 접목할 것인가. 그래서 기술적 접근으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디지털 전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기업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떻게 그 구조를 변화할 것인가 또는 탈중앙적 아니면 모두에게 어떠한 힘과 그 권한을 그리고 책임을 이제 같이 부여할 수 있을까 보다 더 협력적인 시스템 구조를 이제 구축하자라는 것이라고 굉장히 단편적이고 모자라게 좀 이해를 해본다면 해석을 해본다면 거버먼트라고 하는 그 정부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전부터 그 제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보고서를 제출을 이제 발표를 했었을 때 이제 향후 앞으로의 정부는 이제 모놀로그에서 지금 현재는 이-거버먼트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3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어서 아카이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리고 소비자 또는 사용자 중심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열린 정부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이 디지털 거버먼트라고 하는 그 디지털 정부라는 것은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주도 그러니까 드리븐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유저 드리븐으로 이야기를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고 성과까지라기보다는 거기에 모든 이해관계자라든지 협력자들이 그 권한과 책임을 같이 나누는 그래서 플랫폼을 이제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어떤 선언적으로 이제 제시를 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제 행정학 을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 행정학 하시는 분께서는 여기 이막순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거 주인 없는 이러한 담론은 도대체 어떻게 그 국가에서 실행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라는 국제기구가 가지는 어떠한 상징성이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주장들이 또는 주창들이 단지 어떠한 그 비전 제시적인 것이라기보다 지금 우리 세대가 점점 환경이 변화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가면서 그 데이터들을 그냥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는 그 메타라는 관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적 패러다임 안에서 이 힘의 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어떠한 기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 체계를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 이 문화예술 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융합, 그리고 통합, 그리고 참여자 중심 또는 학습 대상자 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행정 체계를 이러한 분권적인 또는 이제 OECD에서 이야기하는 그 개념 또는 텀을 써서 그 디지털 정부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막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 기초라는 이제 지금 단위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어떤 센터를 설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많이 답답해들도 하시고 현장에서는 이제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2018년도에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내년이 이제 그
그 계획의 마지막 해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그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그 지역 분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3대 비전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실행이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초의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들 답답해 하실 수도 있고 어디쯤 오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단계적 그리고 과도기적 시행 단계이다 보니 이제 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 기초 단위에 대한 어떤 그 센터를 건립한다라거나 지역 분권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과제가 실행이 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거버넌스라든지 참여적 어떤 그 거버넌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2014년도에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이 발표가 됐었을 때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역 기반이 이제 주창이 되었고 또는 발표가 되었고 2018년도에 들어서야 이제 그 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이라는 것이 이제 계획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 선언적이고 또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 정책 의지가 담긴 그 종합 계획에서 계획을 살펴보면 그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그 중앙과 광역과 기초 간의 어떠한 이 수직적인 관계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이 거버넌스 지역 내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 학교도 될 수도 있겠고요, 교육청도 될 수 있겠고요, 여러 예술 강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단체들, 문화재단 등등 이 많은 그 지역 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가, 그 기반을 구축하고 탐색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보다 더 느슨하게,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하나의 거버넌스층이 아니라 여러 개의 거버넌스층을 가지고 이제 형성을 하여서 굉장히 그 빵이 결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레이어가 다양하게 해서 수평적인 어떠한 관계성, 거버넌스 체계를 튼튼하게 이제 잡아가는 거를 이제 비전을 세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여전히 어떠한 단어가 저한테는 걸렸었냐면요. 중앙 지역 간 협력 강화라는 것이 세부 추진 과제였는지 아니면 추진 과제에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중앙과 지역 간의 어떤 그 협력 강화라는 것이 중요한데, 자칫 그 강화라는 단어가 뭔가 오역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역 그 기반 그리고 지역 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형태의 이 수직적 관계 또는 중앙과 지역 간의 협력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강화라는 단어에 포커싱이 되어서 오히려 그 현장에서의 실행하는 그 종합계획을 보고 각 지역별로 또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시는 그 지역에 계신 행정가 분들이라든지 행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취지와 목적성은 느슨해진 수직적인 관계와 여러 겹의 튼튼한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으나, 이러한 것이 얼마나 통일성 있게 계획 안에서, 정책 행정 계획 안에서 언어로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더 명확한 단어의 정의와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그리고 어떤 가치, 개념적인 논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2018년도에 상지대학교 정종훈 교수님께서 이미 벌써 논문으로 발표를 하시면서 제시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또 시간이 3, 4년이 지났죠. 어떠한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단위 기반 사업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에 어떠한 가치와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특히나 거버넌스
또는 그 거버넌스의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는 지금 현재의 기획 단계에서는 또는 차기 종합계획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그 가치와 개념에 대해서 면밀하게 먼저 협의와 합의를 지역과 중앙 간에 또는 그 실행자와 그 정책 수립자 간에 좀 협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기술과 예술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과 기술을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너무나도 어렵고 추상적이고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러한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층위에서 지금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과 그 기술 그리고 예술, 교육 이것을 이제 접목하는 과정에서도 먼저 무엇이 어느 범주까지의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이 문화예술 교육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상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거에 대한 해외 사례로 이제 미국을 보면 사실은 미국이 언제나 모든 걸 다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예술 교육이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행이 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그들이 교육 기준 준 거를 이제 발표를 했었을 때 발표를 한 거를 보면 이제 그 미디어 아트를 주요 과목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디어 아트라는 것을 학생들이 왜 배워야 하는가 철학적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냥 학교 수업 끝나고 평가 기준이 어떤 무엇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이 예술 교육이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그 미디어 아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형태의 기호, 그냥 심미적인 기호, 예술 안에서 있는 심미적인 기호 를 넘어서서 그러한 다양한 기호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사용까지도 이제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목표로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학습을 할 때에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게 될 텐데 그 민간에 있는 기업들 미국 이제 사회 안에 있는 기업들이겠죠. 그 기업에서 판매하는 또는 그 생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서 그 경제적인 어떠한 그 협력 관계도 도모를 하고 학생들이 그런 실용적인 어떠한 그 프로그램으로서 미디어 아트라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 배우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성하는 것까지 이제 해보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그냥 졸업 후에뿐만 아니라 평생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유용한 또 배움에 그 남는 것을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업적 접근 아니냐라는 것도 이제 비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철학적 가치와 또한 개념 목표를 상정할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실제 디지털 환경에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로 좀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약간 그 저희가 이제 순서를 정할 때 지역과 문화예술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부처 정책의 융합, 그 다음에 디지털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혜자, 그러니까 참여자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듣고 나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지점이 어떤 부분이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화의 핵심을 힘의 분권이라고 말씀 주신 게 사실 좀 낯설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힘을 중앙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걸 나눠줄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우리는 협업 관계다라고 했었는데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때 지역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아직 부여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의 힘의 분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그 각 주체별로 이렇게 냉정하게 한 번 더 얘기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짚어주신 그 힘의 분권의 상황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가지는 철학을 혹은 가치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문화예술 교육의 관점에서의 융합 내지는 이렇게 그 수혜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얘기를 좀 더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주신 말씀 이어서 김혁진 선생님 네. 말씀을 듣고 또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막순 교수님께서 이제 지역 분권화 기반, 그다음에 지역 거점 또는 지역의 플랫폼 기반에서의 지역 문화예술 교육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이어서 디지털 관점에서의 디지털 정부 말씀도 하시고, 또 그게 이제 문화예술 교육 종합 계획을 좀 토대로 해서 과연 지역 기반에서의 그 예술 교육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프로그램 중심의 지역 그 문화예술 교육 말씀하셨는데, 중앙 정부 차원에 있어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한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어쨌든 우리가 진행됐던 상당한 협력 사업은 프로그램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앙부처 간의 협력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건 매우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디지털 정부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정부라고 하는 건 결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할 거고, 네트워크의 전제는 협업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연계와 협업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네트워크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더라도 중앙부처 간 우리가 융합이라는 용어까지 썼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융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두렵긴 합니다. 융합이 되려면 사실 화학적 결합으로 네 거 내 거가 없어야 되는데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자.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저 복합을 넘어서 통합에서 융합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네트워크 기반으로 갈 텐데, 그 네트워크를 디지털 네트워크 구성할 때 저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뭐냐면은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 고유한 목적으로서의 고유성이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정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떠한 정책이 자기 자리를 잡으려면은 누구나 동의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 정책의 고유성이 있을 텐데, 이 고유성이 있고 이 고유성에 따라서 뭔가 전문성도 있고요. 나눠줄 게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정책과의 협업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고요. 근데 하다 보면은 내가 못하는 게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있고, 그럼 내가 요청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서로의 요청이 합쳐졌을 때 이건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책 간의 협업이라든지 정책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 아마 이제 중앙부처 간 이제 평가가 있는데, 2개 부처, 3개 부처가 서로 연합이 됐을 때 평가 점수를 더 잘 줘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 사실은 중앙부처 협력이나 지역 협력을 얘기한 거를 떠나서 우리 각 분야마다 보면요, 뭐 사회복지, 뭐 문화예술, 뭐 청소년, 아동 다 할 것 없이 네트워크를 수십 년째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요,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했던 말 있죠. 부처 간 칸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앙 부처 간의 칸막이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군구까지 내려가면 거기도 사실 또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마 왜 그럴까의 관계보다도 현상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다시 좀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디지털 정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앙과 지역 간 협업을 얘기하고, 지역과 지역 안에서 협업을 얘기하고, 중앙 부처 간의 협업을 얘기할 때 결국은 나의 고유성과 고유성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나 혼자 잘 사는 거냐, 아니면은 같이 가느냐에 여기에 달려 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이 부분도 앞에서 우리 신혜순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요자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그 통합 교육에 대해서 이제 할 때 저희가 다녔던 제가 이제 공부했던 데가 한 7가지 분야가 통합이 돼 있었던 과였어요. 여러 가지 배워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 가서 통합론자가 있고 분과론자가 있었는데 저희가 철학도 배우는 과였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사람은 하나인데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쪼개다 보니까 이게 좀 확장을 해보면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각 중앙부처에 자기 정책대로 접근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 서비스가 한꺼번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서의 정책 융합, 중앙정부와 지역 정책가의 융합, 중앙부처 간의 융합, 이 3가지 차원이 매우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정책적인 방향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그 작업했던 부분이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계획들이 문화예술 교육과 어떻게 연계가 될까. 그 문화예술 교육을 또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의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이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료를 좀 봤습니다. 어떤 자료를 주로 봤냐면은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중앙 단위의 정책 계획들, 뭐 이름은 종합 계획도 있고 발전 계획도 있고 기본 계획도 있고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이 계획들을 한 200편 정도를 일단 1차로 수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추려가지고 최종적으로 70개 정도의 정책 계획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문화부 안에서의 정책 계획을 좀 먼저 봤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 있지만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른 부처 협업 이전에 첫 번째에서 제가 좀 요약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많은 사례들이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문화예술 정책 더 나아가면은 문화정책 안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을까?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을까? 이걸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합계획 안에도 그 과제 중에 문화정책 안에서 협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구체적이지 않더라고요. 물론 종합계획이니까 어떤 큰 방향만 얘기는 하긴 하지만은 그럼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은 조금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정책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계획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하나가 들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제도라고 하는 거는 법과 기구와 정책계획 이 3가지가 3자가 잘 융합이 돼야 조화롭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도 타부처 정책과 연계라든지 부처 안의 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구로 보면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측면들이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이렇게 그럼 이게 단점이냐 그거 아닙니다. 부처가 협력 사업을 통해서 부처 간에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을 이미 10여 년 동안 만들어 온 이 성과가 있는 거예요. 이 성과를 그 다음에 정책 계획으로 왔을 때는 이제는 좀 시스템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프로그램 협업을 가지고서 협력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사람과 공간과 프로그램과 또 기타 법과 제도가 한데 어울린 시스템 중심의 협업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자, 이거를 다른 부처에다 요구하기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법, 기구, 정책 계획이 좀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좀 이야기 관련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처와 관련해서는 3가지로 좀 나눠서 봤어요.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어서 첫 번째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을 먼저 봤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즉 인구 집단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주제들 있죠. 뭐 과학 정책, 환경 정책 이 3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육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사실상 문화부와 같이 가는 거고요. 뭐 그런 계획 중에 또 도서관 계획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여기는 아예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정책과 같이 연합하게 돼 있어요. 계획 자체가.
이런 계획이 조금 더 활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학교와 앞으로 연계했을 때 아까 디지털과의 어떤 기술 얘기도 했지만은 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교육 분야의 계획 중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계획이 이 부분 아마 김창호 박사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부분일 텐데 저는 그 계획서를 보다가 융합교육 관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프로그램 중심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예술과 융합된 프로그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융합형 교육 공간을 만들자. 자, 이게 확장이 되면은 평생교육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 강좌가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과 융합된 새로운 지역사회 공간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교육으로 조금 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겠더라고요. 두 번째로 인구와 관련된 부분은 청소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제 생애주기도 있고 남성과 여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직능도 있어요.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좀 사례만 말씀드리면은 문화예술 교육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계획은 청소년 기본 계획이었어요. 이건 내용의 거의 80% 이상이 다 연결이 돼요. 근데 되게 아쉬웠던 거는 아동 관련해서도 아동 기본 계획이 있는데 아동 학대 중심으로 계획 내용이 좀 수립돼 있다 보니까 저는 유니세프에서 지금 아동 친화 도시 작업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아동에게 있어서 문화는 뭘까? 아동 이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의 문화권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으로. 그러니까 아동 학대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원천적으로 아동을 위한 문화권 관점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55세 이상의 고령자 취업 대책도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아차 싶었어요. 우리가 너무 프로그램 중심으로 융합 연계를 생각했는데 우리 문화예술 교육의 또 우리 문화예술 교육사들 있잖아요. 교육예술가들 이분들도 고령층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여성을 위한 경력단절 여성 대책이 또 따로 있어요. 사실은 우리 많은 예술 교육에 종사하신 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단순하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게 연계가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걸 봤는데요. 여성 농업인 지원 정책하고요. 농업인 정책 지원 중에 그 부분 중에 여성 농업인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자, 이걸 보다 보니까 각 부처에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뒤져보면요. 그 안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단순하게 경제적 지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삶의 질을 위해서 문화적인 삶으로서의 문화예술 정책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교육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주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요 사례 하나가 좀 좋은 사례가 있었어요. 해양수산부에 해양종합계획이 있는데 제가 저 정확한 이름을 제가 좀 봐야 돼서 그냥 정확하게 이 부처 이름은 계획 이름 말씀 못 드리는데 애초에 내용 자체가 해양 문화가 들어있어요. 전 처음에 해양 문화가 뭔가 그랬더니요. 해양 문화예술 축제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산림청에 보면은 산림종합계획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걸 확장을 하면요. 산림의 그 전문가 양성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숲 체험 있죠. 우리가 좀 기후를 좀 굉장히 강조하실 건데 기후 생태 앞으로 강조돼야 되잖아요.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도. 그러면 산림청의 숲 생태를 기반으로 한 숲 생태 전문가와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가 함께 들어가서 숲 생태 기반의 문화예술 교육을 해양수산부처럼 그런 계획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정책에 있는 세상의 모든 주제들은 문화예술 교육으로 함께 그 주제를 그래서 과학이면은 문화예술 교육과 연결된 과학기술력, 융합형 문화예술 교육 이런 식으로 주제 중심으로 문화예술 교육이 확장될 여지가 굉장히 크더라.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후 문제일 것도 같아요. 기상청에 그래서 제가 기상청 자료도 같이 봤어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기상청과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같이 모여서 기후 생태 환경 중심의 근데 그걸 어디서? 숲에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에서. 자, 그래서 부처 정책과 연결되는 관점에서 보면은 문화예술 교육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요. 교육 때문에 연결될 수 있는 그 소지가 노드라고 그러죠.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결망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각 부처마다 대시민 정책, 대국민 정책으로 가장 먼저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부처에서도 담당 공무원하고 사무관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니 왜 굳이 근데 어린이 청소년 교육으로 먼저 하셨더니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에 그래서 열심히 들려고 하잖아요. 학교 교육으로. 전 그래서 이 교육, 문화예술 교육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 인간의 아주 본연의 삶으로서 필요한 삶의 질을 상상을 위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측면이 사회 전 부처와 국가 전 부처와 연결하기에 가장 좋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왜 못할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그럼 왜 부족할까? 저희 보기엔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정보가 좀 부족하고. 왜 그러냐면은 해양수산부에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은 진흥원에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많이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 수요를 서로 알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도 정말 앞으로의 모든 정책이 디지털 네트워크 정책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아까 우리 신혜선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아날로그적으로는 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게 좀 국가, 지방 그 안에서 연결하는 국가, 지방 이 관계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하나로 연결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협력 사업했을 때 이 성과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누가 목표가 되고 누가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성과가 공유가 돼야만 다른 부처도 같이 하지 실제로는 같은 부처라 안에서도 힘든데 다른 부처와 같이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를 공유하는 이 경험들이 좀 계속 좀 누적이 돼야만 발전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으로 좀 마칩니다. 네. 시간을 많이 썼네요. 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시작한 논의가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디지털 변화에 대한 고민들 여기에서 실천 과제까지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점점 뭔가 이렇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주체별 고유성을 실현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부처 안에서도 잘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 어떤 그 디지털 환경에 도움을 받아서 성과 관리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혹은 그 방향을 지향한다면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문화예술 교육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가 더 열심히 뭔가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미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네. 어디까지 또 네. 이렇게 이야기를 더 쌓아갈 수 있을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 세대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문체부 우리가 이제 여러 주체를 말씀드렸는데 정부 부처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 가버넌스라든가 어떤 가버넌스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건 결국 그 문화예술 교육을 뭐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좀 더 좋은 뭐 교육을 해보자는 어떤 그런 취지 그런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때 그 수혜를 입는 사람은 결국 이제 참가자들인데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아무래도 학생층이 많은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래 세대가 이제 에게는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미래 세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건 크게 세 가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미래 세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세대 관점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중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를 대략 Z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다 이제 알파 세대라고 표현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세대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 그러면 주로 알파 세대와 뭐 그 다음 세대일 것 같긴 한데 베타 세대까지는 너무 우리가 먼 얘기고 알파 세대만 보면 초등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위에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는 그 고향이 이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그리고 그 다음에 이 Z 세대와 이 알파 세대는 고향이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이제 베타 세대는 고향이 이제 메타버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이 세대가 이들이 세대가 다 디지털 세대로 바꿔지면서 이들을 규정하는 개념들 자체가 이전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옛날에 X세대, 신세대, 무슨 Y세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세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 Z세대부터는 다 디지털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의 구분으로 가면서 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을 이해하기 못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세대. 그러니까 Z세대부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은 오프라인 세계와 디지털 세계,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에 양립하는 존재다. 두 군데에서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 교육을 그동안 우리는 오프라인 환경 속에서 하는 것으로만 늘 상정해 왔는데 미래 세대 관점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본다는 것은 두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문화예술 교육을 접근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세계에서 예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도 엄청난 우리가 새로운 도전거리지만 그들을 문화예술 교육을 두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화예술 교육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문화와 문화예술,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을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또는 미래 세대를 자꾸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중요한 어떤 의미고 이미 그들은 그러한 세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때문에 제페토라는 이제 이렇게 플랫폼이 유명해져 가지고 작년에만 해도 제페토가 한 2억 명 정도가 회원이었는데 지금 2억 8천만 명, 한 1억 명 늘었거든요. 그 늘은 사람들은 그전에는 주로 청소년들이 주로 대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여기 유명해지니까 어른들이 저 같은 어른들이 막 들어가서 막 제페토에서 활동하니까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여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자. 여기는 이제 어른들이 이제 곧 다 들어오고 어른들은 이 컨트롤러 조작이 미숙하기 때문에 딱 들어오면 이분이 누군지를 아이들은 벌써 다 파악하고 이제 다른 공간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새로운 이제 공간을 찾아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른과 어린이 또는 정말 요즘 잘하는 세대하고는 이 디지털 환경 자체에서 우리가 아까 리터러시라고 표현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차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방식도 굉장히 차이가 크고 그래서 갈수록 이 세대 차이가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래도 X세대, Y세대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 많이 계시는데 이들까지는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지만 Z세대에 들어와서부터 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소통이 불가능하다. 내가 있을 공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대 간의 차이들이 엄청나게 빨리 오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아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시는 많은 강사님들, 교육사님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디지털 역량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구나.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다. 차라리 이거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도전과 함께 자기 이 디지털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큰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큰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힘듦을 많이 경험을 하셨었는데요. 차츰 적응해 간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세대 간의 차이가 세대 차이를 만들어내고 또 이 디지털이라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잘 적응하는 세대와 굉장히 적응이 늦어가는 세대 그리고 따라서 근데 가르치는 세대는 적응이 늦어가는 세대고 잘 적응하는 세대는 배우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상당히 많은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학생들 시켜서 다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이 소외되고 있고 여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기성세대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지식이 이제 이렇게 독점 시대죠. 지식이 지금 저 공유되는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디지털 세대에서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바뀌면서 이건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저는 상당히 문화예술적인 전문성이 당연히 높으시겠지만 그러나 디지털 전문성에서는 또 이게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목해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교육의 대상이라고 했던 이 학생들을 앞으로 계속 교육의 대상으로만 봐야 될지 아니면 상호 주체로 봐야 될지 이런 점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왔고 지금이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이 변혁의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거기서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예술 교육자로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려면 적응하고 오히려 이들에게 더 정말 의미 있는 교육의 경험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꼭 디지털 교육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이어도 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대적인 트렌드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세대 차이, 두 번째로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 번째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인데요. 코로나19가 2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일단 학교가 의미가 이제 학교를 못 가는 게 이전에는 애들 학교 가는 게 다들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막상 문이 닫히고 학교를 못 가니까 이제 학교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한 거예요. 학교가 안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첫 번째 친구를 못 사귀어요. 학생들에게서는 학교는 공부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친구 사귀는 공간이고 두 번째 급식이 끊어져요. 이게 밥 먹는 게 부실해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고 맨날 시켜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영양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회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삶의 영역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니까 우울감, 불안, 내가 학업을 제대로 못 따라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심리 상태가 상당히 좀 어려움에 겪은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이슈는 첫 번째 심리 정서적인 타격이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로는 학력, 학업 능력,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완전히 놀았다는 거 보는 거죠. 2년 동안 능력 손실이 엄청나고 이것이 평생에 있어서 소득 손실에도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2년이 아니라 이 오미크론 때문에 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걱정이 저는 너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서 이 코로나19가 미친 심리 정서적인 부정적 영향과 능력 손실, 그 다음에 여러 측면에서의 그러니까 학업, 그러니까 이게 성취도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손실들이 상당히 크고 이걸 과연 단기간에 메꿀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면서 문화예술 교육에서 교육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많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일단 첫 번째로는 리커버리와 리빌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커다란 와일드카드, 엄청난 데미지가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그런 차원의 다양한 노력.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 전체가 다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겪었다고 일단은 판단하고 교육 자체가 문화예술 교육 자체가 점점 이 회복의 어떤 관점이 이제 그 안에 담겨지는 것이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치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회복의 관점. 그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 리빌딩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능력 손실들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능력이라고 하는 건 체험과 지식과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기회가 이제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은 특히 우리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문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문화 역량을 키우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학생들이 요즘 세대들이 체험 세대이고 체험을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체험을 한 세대입니다. 이거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체험 해가지고 그리고 자유학계제도 완전히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표현하고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능력들 키우는 거, 그다음에 또 어쨌든 요즘 여러 가지 자기 표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지고 또 이 개방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시민 의식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능력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만 특히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마치자면은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새로운 어떤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툴 또는 어떤 플랫폼으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갖고 있는 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플랫폼 안에 이제 그 안에 자체가 전체가 다 체험 공간이고 전체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창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점에서 우리가 문화예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곳이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아마 새로운 어떤 교사 학생 또는 관계의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 디지털 역량들을 키워가면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예술적인 어떤 역량 그리고 또 문화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키워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을 때 이제 현상 그러니까 이제 세대 차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네. 이 부분까지 이제 짚어주시고 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 저희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질문 이렇게 상호 이제 궁금하셨던 네, 부분 네,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